자, 여러분, 사회복지정책재원의 민간재원 375페이지로 오셔서 자, 민간재원의 종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발적 기업, 후원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후원금. 자, 여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기 포인트. 자, 주된 동기는 자선 박애지만 그 뒤가 중요하죠.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이 뒷받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후원금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쵸? 그런 데가 여기 자발적 기여의 중심적인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용자 부담 보겠습니다. 이용자 부담은 뭐냐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직접 이용료를 내는 것도 민간 재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용자 부담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 이용자 부담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가르쳐 준다. 근데 그거 직접 돈 받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이용자 부담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긍심 증가. 자, 일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데 낙인감이 전혀 없겠죠. 내가 돈 내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부담의 증가. 정부 부담의 경감. 자, 역시나 근데 이용자 부담도 역진성이 나타나네. 기억번 별표 치시고. 사용자 부담은 역진성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재 분배를 악화시킨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이용자가 돈을 내게 되면 저소득층은 10,000원만 내도 되고 고소득층은 100,000원 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다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소득층에는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역진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업복지 가겠습니다. 기업복지. 자,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돼서 사회복지의 재원을 부담하는 건데, 자, 1번에서 여러분 임금묘액 동그라미 치셨어요. 임금묘액.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은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복지가 아니에요. 임금은 반드시 제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복지를 얘기할 때. 임금을 많이, 거기는 임금을 많이 주니까 기업이 복지가 잘 돼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자, 3번. 보통,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기업복지가 잘 돼 있는 데는, 대기업일까요? 중소기업일까요? 대기업이고, 이미 대기업은 임금이 어느 정도 바탕이 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실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업복지의 대상자가 주로는 임원이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근데 대부분 임원들한테 지원하죠. 사실 차량 지원하고 그러니까 복지 혜택의 대상이 고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이 오히려 많이 가요. 기업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큼 좀 이렇게 큰 기업에서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진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공식 부문의 재원, 가족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역진적이겠죠. 여러분 집이 가난한 집 애들한테 돈을 그 집에서 많이 쓸까? 부자인 집에서 많이 쓸까? 당연히 부자인 집에서 많이 쓰겠지. 이건 소득에 따라서 역진성이 바로바로 나타나죠, 이거는. 그렇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대기업 충수야. 그런 경우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소비세 역진적 성격이 강하죠. 소비세.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자, 사회보험료도
아까 비슷해요. 사회보험료도 거의 비슷한 액수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험료도 역진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세 지출 혹은 조세 감면 그 다음에 민간 재원은 다 역증적 성격을 갖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 전달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 자, 전달체계에서 자, 전달체계는 여러분 그 380페이지 왼쪽에 빈칸에다가 자, 전달체계에서 초기 전달체계의 역할을 했던 곳은 자, 민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민간 부분이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도 두드러진 곳은 종교단체.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도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죠. 자, 아직도 그런 건 남아있고. 그 다음은 지방정부고, 그 다음엔 중앙정부.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의 시대죠. 그래서 초기에는 민간 부분에서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심 세력이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얘기예요. 중심 세력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가운데쯤에 중앙정부 가로 1번 밑줄 긋습니다. 별표하시고. 오늘날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급여 수준 자격, 급여 수준 재원 전달 체계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지방정부의 가로 2번.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1980년대부터 신보수주의가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전되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복지다원주의라고 써주셔야죠.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 자, 역시나 민간 부분, 가운데 6번 민간 부분에서도 자, 가로 2번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가 보편화되면서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 이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복지다원주의 경향에 따라서 비영리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조직과 같은 영리 부문에서도 상업화를 목적으로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 됐어요. 그 정도만 전달체계는 보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와서 356페이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정 형성과정. 이제 분석틀 끝난 거예요. 분석틀. 할당, 급여, 그 다음에 재원, 전달 이렇게 네 가지 다 봤습니다. 자, 분석틀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도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책 모형이 나올 거야. 정책 결정 모형이 나올 건데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왼쪽 빈칸에다 여러분 써주세요. 정책 결정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정책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정책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정책 어젠다 이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정책 대안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책결정.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면 당연히 그 정책이 집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 이 6가지 과정.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알아야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젠다의 개념만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젠다. 자, 어젠다는 357페이지 맨 위에 어젠다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책 의제. 자, 밑줄 그으세요. 정책 의제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의 목록을 말한다. 그걸 어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청년 실업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제의 목록을 한 것을 목록화한 것을 어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젠다 또는 아젠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2-3에 보면 델파이 기법 나오나요? 361페이지에 델파이 기법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델파이 기법 중요하다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별표 쳐주시고 자, 델파이 기법은 주로 적절한 선례가 있을 때 사용된다, 없을 때 사용된다? 없을 때 사용된다. 그리고 전문가들, 2번의 전문가, 그 다음에 반복적 피드백, 최소 2회 이상의 반복적 피드백 속에서 진행되는 게 델파이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62페이지 7번 효율성 있죠. 효율성에 별표 쳐야 됩니다. 효율성의 별표. 자, 여러분 이제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비교가 돼야 돼요. 자, 효율성은 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투입 대비 산출. 자, 그리고 효과성은 내가 얼마를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의 산출이 나왔는가를 따지는 게 효율성 평가라고, 효율성 판단이라고 한다면, 효과성 판단은 투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성을 판단할 때는 투입이 없다가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회복지 정책인데 투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은 투입이 없는 게 아니라 투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투입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뭐를 기준에 두는 거예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에 포커스를 두는 평가를 두는 것을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성. 그치? 정책 대안을 비교할 때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는지 효과성을 중심으로 두는지 이제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성, 이 효과성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많이 보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사회적 형평성, 이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자, 그게 5번, 6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번, 6번. 자, 5번부터 밑줄 그을까요? 자, 해당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첫 번째 줄,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 의 지표가 형평성 지표입니다.
5번, 가로 5번에 1번. 자,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사회계층 사이에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성은 자, 첫 번째 주 후단에 사회복지의 사회적 통합 기능에 관한 것이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칠판 보세요. 형평성은 자, 형평성은 불평등의 시정을 의미하는 거고 불평등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 통합의 정도. 자,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효과성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효율성을 비교하는 비교 분석 방법이 있어요. 효율성에 대한 비교 분석 방법이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방법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용 편익이든 비용 효과든 여기 뒤에 효과라고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효율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여러분 이 비용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투입이지. 투입. 여기 있는 말로 얘기하면 투입. 그 다음에 편익이나 효과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산출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입 산출을 보는 거야. 비용 편익 분석이든 비용 효과 분석이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 비용 편익 분석에서의 비용은 얼마를 썼는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익은 똑같이 얼마가 남았냐의 문제이죠. 비용 편익 분석은. 근데 투입은 모두 화폐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효과는 화폐, 돈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재화나 뭐 서비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투입은 똑같아, 둘 다. 투입은 다 비용으로 화폐 단위로 얘기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산출을 화폐 단위로 얘기하고 자,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을 재화나 서비스 단위로 이야기한다.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별표 치시고 자, 1번서부터 다 중요합니다. 이거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중요해요. 자, 비용 편익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대안의 실행 결과 가져올 편익을 비교 평가하는 건데요. 2번 모든 내용이나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즉 앞에 것도 뒤에 것도 투입도 산출도 다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가장 가치가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계획 시 유리하며 비화폐적 요소의 소득 측정에 제약이 있다. 그걸 밑줄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 비용은 화폐 단위로, 효과는 재화나 용역 단위로, 용역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단위로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효과 단위로 비화폐적으로 측정한다. 최소 비용 기준과 최대 효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한다. 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용 편익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자, 더 정확합니다. 자,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죠. 솔직히 돈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 지금 기쁘니? 나 지금 3천만 원만큼 기뻐. 딱 그 오잖아. 근데 자, 비용 효과 분석은 뭐냐면 정확성은 비용 편익 분석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죠.
즉 화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비용 효과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더 정확하게, 그 다음 비용 효과 분석은 더 넓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의 결정 넘어가서 자, 364페이지에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의 별표 2개. 자,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의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여러분 그 7번, 8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7번, 8번, 6번까지가 중요해요. 6번까지가. 자,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 합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 모형. 자, 이것을 반대하는, 이것에 대해 합리 모형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등장을 한 게 만족 모형이고, 좀 더 이 합리 모형을 더 세게 비판한 게 점증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 모형과 자, 그것의 또 극단에 있는 이 점증 모형을 살짝 섞은 게 혼합 모형이 되겠습니다. 혼합 모형. 자,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자, 먼저 합리 모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 모형. 자, 합리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에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이야. 완전히 이성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이야. 그걸 뭐라고 평가하느냐? 고도의 합리성. 밑줄. 두 번째 줄에 고도의 합리성 밑줄. 정말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모든 인간은 갖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는 진짜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두 번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그 합리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 모형에서 생각하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인간이에요.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만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 즉 전지전능한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철저한 합리성의 기초에서, 합리성의 기초에서 본다. 그래서 뭘 고도의 합리성,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 자, 고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고,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인정사정도 없다. 그런데 당연히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다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리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 경제학은요, 특히 주류 경제학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전제와 모든 시장은 완전하다는 전제를 깔고 모든 이론을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학에서. 근데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뭐냐면 경제학에 심리학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즉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 재화에 대해서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낮은 걸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비싸게도 먹고, 그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혹은, 저기 점원이, 너무 친절해서 거기 갈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은 비싼데. 그렇죠? 아니면 귀찮아서 가까운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합리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너무 이상적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합리 모형은 또 고도 합리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뭐는 어쩔 수 없냐면, 매몰 비용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합리적이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합리적이야 할 때 합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철저히 경제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몰 비용.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그러니까 다시 찾을 수 없는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책보다 덜 합리적인 정책이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합리적인 정책을 필 때 그 좀 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의 비용은 회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효능적인 것을 찾고 하다 보면 계속 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회수할 수 없는 정책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정책이 있고 B라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정책에는 지금껏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돈 들어간 정책을 시행하죠. 근데 이 합리 모형은 그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정책이 있으면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사회복지 정책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족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모형. 자,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사이에 있죠.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입장이 애매해요. 자, 볼게요. 1번 인간의 완전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이나 정책 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고도의 합리성, 이거는 비교적 합리적. 자, 그 다음에요, 뭐래요? 만족모형은 현실의 의사결정자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최적화의 기준이 아니라 만족화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고도의 합리적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리성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만족. 그런데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거 만족이란 말이 주관적이야,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주관적이야. 아, 나 이 정도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만족해.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만족해. 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해.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그래서 넌 애매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만족 모형을 밀치고 등장한 게 바로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증 모형. 자, 점증 모형 볼게요. 자, 린드브롬 등이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 결정은 과거의 정책 결정을 기초로 차이가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약간 수정하면서 결정한다. 자,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합리적인 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합리적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죠. 합리오형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점중 모형을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반면 점중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정치적으로 판단해. 그 얘기는 야, 정말 옳지 않더라도 지금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걸 결정하고 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혹시 야, 정치적으로 판단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현실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뭘 고려하라는 거예요? 기존의 정책에 근거한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중 모형은 자,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타협과 조정.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고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을 기존의 정책을 고려한 합리성이니까 자,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기존 거를 지키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야, 이게 옳으니까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자. 자,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데로 가자. 이렇게 진보적 입장이 아니죠. 지금 있는 것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가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가자라는 차원에서 보수적 성격을 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점중 모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또 현실적이냐? 자, 제 첫 번째 비판이 되는 것은 그러면 점중 어느 정도 수정해야 돼? 그 기준. 점중의 기준이 무엇하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절대적으로 이성적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점중 모형은. 그래서 점중 모형의 이런 측면을 다원론에 근거한다. 이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여기다 써주세요. 자, 여기다 써주세요. 다원론에 기초한다. 이렇게 다원론에 기초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옳고, 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거에 급급해. 그래서 임기응변식이다 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임기응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전략적인 방향성 없이 그냥 현실에서 주어진 정치적 요구에 맞게 기존의 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임기응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 고쳐가도 되지.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도 없어. 근데 거기선 고쳐갈 수 없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복지가 좀 이렇게 딸린 개도국이라고 할게요. 개발도상국, 개도국에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점증 모형은.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자, 에치오니가 주장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 혼합 모형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합리성으로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 합리성 강조해 합리 모형이겠네. 주관적 합리성이야 애매한 만족이겠네.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 점증이겠네. 종합적이라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섞은 거네. 이렇게 합리성으로도 여러분이 시험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정책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정책 결정을 두 가지로 아예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결정, 정책에 대한 기본적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세부적 결정이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혼합 모형은 기본적 결정을 할 때는 합리 모형에 따르자. 세부적인 결정을 할 땐 점증 모형에 따르자. 이게 혼합 모형이야. 자, 기본적 결정. 전체적이고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하는 후에 이루어진다. 그 옆에다 여러분 합리 모형이라고 써주시고 이런 거 합리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범위 속에서 점증적으로 구체화시킨다. 이런 거를 여러분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두 개를 섞은 걸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 모형.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완전히 좀 맥을 달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뭐 합리 모형의 반대 이걸 섞었어. 이거 다 이 안에서 일단 구조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이 네 가지 있죠. 합리 모형, 만족 모형, 혼합 모형, 점증 모형이 약간 다 양적인 관점이에요. 양적인 관점인데 질적인 관점이 좀 들어가는 게 최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 모형. 최적 모형. 자, 최적 모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요. 합리성을 중시하는데 그럼 합리 모형이네 라고 갈 수 있는데 여기 경제적 합리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결합이라고. 여러분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뛰어넘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경제적 합리성은 좀 양적인 접근이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근데 이거는 좀 질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초합리성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직관 양으로 잴 수 있나? 못 재지. 이런 거 그래서 질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직관, 창의력, 그 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모형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면 자, 드롤이 주장한 것으로 질적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질적 모형. 나머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네 가지는 양적 모형이에요. 양적 모형. 그런데 이거는 질적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이게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보다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자,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거기 우리 책에 좀 없어서 제가 좀 보충을 좀 할게요. 자,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개의 단계가 나오고 3단계 그다음에 18개의 국면이 있다라고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이렇게 나눕니다. 3단계, 18단계로 나누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종 모형을 체계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초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신비주의 어떤 사람의 주관, 직관, 창의력,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 자, 신비주의적 관점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신비주의적 관점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최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이 4가지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은 양적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질적 접근을 강조하는 최적 모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5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이 5가지를 얘기할 때 제가 자꾸 뭘 얘기해요? 자,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마지막 이론은 뭐냐면 쓰레기통 모형인데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 자체를 부정해버려. 그냥 양적이든 질적이든 뭐 이게 아니라 합리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란 상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요 4가지를 부정하는 거라면 이건 이 5가지를 부정하면서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혼란 상태, 쓰레기통과 같은 혼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무정부 상태. 그러면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내려지는 거야?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는 거야?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내려진대. 자, 비합리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은 자,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은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연히 결정되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몇 가지 흐름이 있냐? 일단 이거는 여러분 킹돈이라는 사람의 정책창 모형인데 사실은 근데 넓은 의미에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원래는 4가지 흐름에서 3가지 흐름으로 좁혀졌는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책에는 3가지 흐름 중심으로 나왔으니까 3가지 흐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정치적인 상황, 해당 문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대안의 상황, 대안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가 아까 위에 적었던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막 흘러오면서 하나의 막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자, 그러면 시험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요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OX, 자 다시 쓰레기통 모형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항상 정책에 대한 준비 상태를 요구한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자 보세요. 언제 어느 때 흐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 혼돈을 일으키면서 우연히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회복지 전문가는 정책이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쓰레기통 모형은. 그러니까 거꾸로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연히 결정될지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정책이라는 게 결정될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건 문제다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거가 있다 뭐 이러다가도 뭐 시행되지도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뭐 여기 사회복지 모형은 아니지만 여러분 솔직히 사회복지적으로만 얘기하면 무상 그 뭐라 그러더라? 무상급식 죄송합니다. 무상급식도 차근차근 준비돼서 딱 실현된 게 아니야. 무상급식을 일관되게 주장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근데 그 수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또 갑자기 무상급식을 정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되게 혼돈 상태, 자기의 서울시장직을 걸고 나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그래서 총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총투표에서 그 사람이 다시 얼마 전에 시장된 오세훈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진짜 우연히 무상급식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총 몇 가지 배웠나요? 6가지 배웠죠. 6가지. 이 6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정책의 집행 및 평가 이런 거는 안 봐도 될 거고요. 자,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8페이지 분석 틀은 미리 했으니까 뒤로 쭉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시험 문제 이것도 역시나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제도. 되셨죠? 그러면 쉬었다가 사회보장제도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